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자동차 재료에서 특수 용도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수 용도강. 자, 우리가 강을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보통강하고 특수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수강은 다시 합금강, 그 다음에 공구강, 그 다음에 특수용도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특수용도강에는 내열강, 쾌삭강, 베어링강, 스프링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열강은 말 그대로 열에 잘 견디는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엔진 부분에 우리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엔진 내부에 우리가 내열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열강은 강에 크롬을 약 10% 정도 이렇게 함유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내열성을 좋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녹을 쓸지 않게 하는 우리가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롬을 함유시키게 되면 내열성도 뛰어나지만 우리가 스테인레스강,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강과 뭐 친척 관계다.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강하고 같은 성질을 이렇게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열성 크롬을 함유시키게 되면 우리가 내열성도 나타나게 되고 스테인레스 강처럼 내식성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열강은 고온에서 내산화성, 그 다음에 내식성, 그 다음에 강도가 있어 엔진 내부 등의 고온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외에도 우리가 이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이나 보일러, 증기 터빈, 가스 터빈, 가열로 등과 같이 열을 받는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열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철기, F2기 내열강, 그 다음에 니켈 내열합금, 그 다음에 코발트 내열합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철기 내열합금, 철이 기반이 되는 내열합금이라는 얘기죠. 자, 철기 내열합금은 스테인레스, 오스테나이트계, 조직 이름 중에 오스트나이트계,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단단한 마르텐사이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스텐나이트계 철기 내열강은 18-8 스테인레스 강에서 발전한 재료다. 여기에서 18-8이라고 하는 것은 18%의 크롬과 8%의 니켈이 첨가되어 있는 녹이 쓸지 않는 스테인레스 강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한 재료로서 STR로 표기를 하고 600도씨 이상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페라이트계 F2기 내열강은 내산화성을 향상시킨 재료로서 배기가스 장치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르텐사이트계 F2기 내열강은 우리가 마르텐사이트계는 주로 이제 단단한 조직을 나타내는데, 자, 고온 강도를 높인 재료로서 우리가 고온에서도 단단한 그 강도를 갖는 이러한 재료에 주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자동차의 흡배기 밸브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슈퍼 얼로이. 우리가 슈퍼 얼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합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을 50% 이하로 줄이고 니켈과 코발트 등의 코발트 등을 주성분으로 한 내열 내식 합금을 우리가 슈퍼 얼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초합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기 합금과 니켈기 합금, 코발트기 합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합금은 니켈 코발트 강을 개량한 것으로서 내열 합금 중에서 비교적 싸기 때문에 디스크나 터빈 블레이드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니켈기 합금은, 니켈이라고 하는 합금은 우리가
금속 중에서도 비싼 금속입니다. 니켈이 최근에도 대두가 많이 되고 있지만 니켈은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그 전기차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주 성분이 이 니켈입니다. 그래서 니켈은 사용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비싼 금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니켈 기압금은 20%의 크롬에 알루미늄과 티타늄, 그 다음에 니오뷴이 첨가된 석출 강화형 합금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인코넬이라는 합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기압금은 터보 차저의 배기 밸브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발트기 합금인데, 자,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데 대기권에 우리가 이제 진입할거나 우리가 나갈 때 열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많이 사용되는 재료에 첨가되는 재료로서 우리가 몰리라고 하는 몰리브덴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몰리브덴과 텅스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온 특성이 있는, 자, 텅스텐의 첨가에 의한 합금으로써 니켈기에 비해서 내산화성과 고온 강도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쾌삭강입니다. 자, 쾌삭강은 말 그대로 쾌삭, 우리 절삭이 잘 되는 강이란 얘기입니다. 잘 잘리는 강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공작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을 깎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잘 가공이 되는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쾌삭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쾌삭강은 다른 말로는 절삭성, 잘 잘리는 성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쾌삭강은 절삭성이 좋은 재료다. 그래서 절삭 가공을 하는 재료가 얼마나 잘 잘리느냐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절삭성인데, 이러한 절삭성이 좋은 강을 우리가 쾌삭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을 만들 때 쉽게 잘리게 하는 원소를 첨가한 것으로서, 자, 절삭성을 높여주는 원소로는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납, 그 다음에 텔루름, 그 다음에 셀루름, 셀레늄, 그 다음에 칼슘 등이 우리가 첨가되면 이러한 원소들은 우리가 잘 잘리는 절삭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금을 만들 때 이러한 성분들을 넣어주면 잘 잘리는 쾌삭성을 이렇게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쾌삭강은 주로 크랭크 샤프트나 그 다음에 변속기 기어,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 스티어링 너클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쾌삭 스테인레스 강은 우리가 스테인레스 강은 원래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롬과 니켈을 첨가한 강인데, 자, 이런 내식성이 높은 강들이 대부분 보면 크롬과 니켈이 단단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삭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황이나 셀레늄이나 아니면 납 등을 첨가해 가지고 절삭성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강인데, 이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내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몰리브덴 강을 첨가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어링 강입니다. 자, 베어링 강은 우리가 볼 베어링이나 롤러 베어링에 사용되는 베어링 강으로서, 베어링 강은 탄소 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기호에서는 STB1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어링 강은 운동 바퀴와 전동체는 아주 작은 접촉면에서 반복 응력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피로 파손을 일으키기 때문에 베어링 재료는 피로 수명이 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로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작은 하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그 재료가 나중에 피곤하게 된,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거뜬히 하던 일들도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피곤해져서, 그러니까 피로해져서
나중에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재료가 파괴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로 수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재료에 10의 7승 사이클 정도, 10의 7승이면 우리가 1000만 사이클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0만 번 정도 반복해서 힘을 가했을 때 이게 파괴되는 그 하중을 우리가 피로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만 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긴 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견딜 수 있는데도 1000만 번 정도 이렇게 그 하중을 가하게 되면 나중에 파괴되는 그 한도를 우리가 피로 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로 수명을 고려할 때는 1000만 번 정도 이렇게 힘을 반복해서 가해보고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동 피로성이나 내마모성, 내충격성에 강하고 내식 내열성에도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베어링강의 특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결금속입니다. 자, 소결합금, 우리가 소결합금 또는 소결금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압축 성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녹여 가지고 이렇게 금속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소결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미세한 분말 형태의 합금 원소를 압축 성형한 다음에 고온으로 가열함으로써 결합한 금속을 우리가 소결금속 또는 소결합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철계통인 경우에는 1100에서 1300도씨의 가스 안에 일정 기간 열로 굳힘으로써 압착 부분에서 원자가 이동함에 따라 분말 입자 사이에 금속적인 결합이 진행되어 물리적 기계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소결합금으로 만든 금속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타이밍 벨트의 풀리라든가 커넥팅 노드,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나 밸브 시트 등, 그다음 엔진 부품뿐만이 아니라 클러치 릴리스 허브나 수동 변속기죠. 미션 MT 수동 변속기의 싱크로나이저 링, 그다음에 AT 오토 자동 변속기, 오토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의 오일 펌프 부품이나 클러치 캠 등과 같은 구동 부품이나 파워 스티어링의 내부 부품, 그 다음에 도어의 로커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윈도우 레귤레이터의 피니언 기어 등에 우리가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결금속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분말야금법 또는 분말치근법이라고 하는데, 소결금속을 만드는 이러한 가공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말야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속의 장점은 뭐냐? 자, 금속 분말을 직접 제품 형상으로 눌러서 단단하게 만듦으로써 복잡한 형상을 높은 정밀도로 성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가공에 의해서는 2개, 3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복잡한 형상들을 우리가 분말로 이렇게 틀에 넣어서 이렇게 가열해 가지고 가압해 가지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상을 딱 틀에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후 공정인 절삭 등의 기계 가공을 거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성분을 분말의 성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금속의 성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분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단점은 원료인 분말이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우리가 여기 분말야금에 사용되는 이러한 분말들은 비싸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면 비싸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대형 중량물을 만들기엔 부적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분말을 어떠한 틀에 넣어야 되는데 아주 큰 것들은 우리 틀 자체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대형의 중량물을 만들기에는 부적당하고, 세 번째로는 10% 정도의 빈 구멍이 남기 때문에 인장 강도와 인성 등의 기계 특성이 약간 부족하고,
다공질이라고 하는 성질은 열 전도와 기밀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을 녹여서 이렇게 제품을 성형하다 보니까 분말이 녹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다공질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생기면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열 전도도나 기밀성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특성에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조금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분말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좁게 파인 부분이나 긴 물건을 만들기에는 부적당하다. 자,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결금속의 제조법을 보면 자, 주 성분인 철가루에 흑연과 구리, 니켈 분말 등을 섞고 스테아르산 아연이라고 부르는 분말 윤활제를 첨가해서 전용 혼분기를 사용해서 자, 2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압형에 넣고 가압해 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나서 가압을 통해 압분체의 밀도를 균일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소결 공정을 하게 됩니다. 자, 더 정밀한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결해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후 공정에서 절삭이나 연삭 등의 기계 가공이나 내식성을 위한 도금 처리나 외관을 위해서 쇼트 플라스터나 아니면 배럴 연마, 그 다음에 피로 특성을 위해서는 열 처리나 당금질이나 뜨임을 이렇게 해주면 열 처리로서 당금질이나 뜨임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 소결 기술, 새롭게 등장하는 소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결 단조법이라고 하는데 자, 소결만으로 해서 우리가 단점이 있는데 이걸 단조라고 하는 거는 두드려서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공법 중에 가장 이렇게 단단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가공법이 단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대장간에서 우리가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곡괭이나 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불에 이렇게 달궈 가지고 그걸 해머로 두들려 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 단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드려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말을 이렇게 압축 성형해 가지고 가열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아까 이제 다공질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다시 단단하게 단조를 하게 되면 그 다공질이나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우리가 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말 성형체를 소결하고 이것을 애비 성형하는 것까지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그 후에 열간에서의 밀폐 단조를 통해서 최대한 빈 공간을 없애고 치밀도를 높임으로써 인장 강도와 인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가 주로 이제 자동차의 커넥팅 노드 제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커넥팅 노드 제조하는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 이제 소결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소결에 의해서 나온 이러한 부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을 가해서 프레스로 이렇게 두드려 줌으로써 단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밀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공정을 우리가 소결 단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 우리가 이제 중금속과 경금속이 있는데 중금속은 말 그대로 무거울 중, 그러니까 무거운 금속을 얘기하는 거고 경금속은 가벼울 경을 써서 가벼운 금속을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경금속에는 우리가 알루미늄이 가장 대표적이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티타늄 이러한 세 종류의 금속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속이 알루미늄입니다. 우리가 원소 기호는 AL이고 자, 알루미늄의 밀도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의 무게보다 얼마나 무겁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 그러니까 물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이러한 박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100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1m, 1m, 1m의 상자에 가득 채웠을 때 1000kg인데 알루미늄을 1m, 1m, 1m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무게를 달아보면 2700kg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무게분의 1m, 1m, 1m의 물의 무게분의 어떤 물체의 1m, 1m, 1m의 무게, 요 비를 우리가 비중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비중량이라는 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중량이 있는데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중량, 무게인데 비, 앞에가 비가 붙었으면 자, 1m, 1m, 1m의 부피를 갖는 어떤 물체의 무게가 얼마냐 요걸 나타내는 게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자,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 그러니까 사각형 이렇게 정육면체에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이러한 통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 무게가 얼마냐 요걸 나타내는 게 비중량입니다. 자, 이게 비중량이고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비중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kg이라 그랬죠. 1m, 1m, 1m 이 통에 가득 넣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m, 1m, 1m의 이렇게 크기의 알루미늄의 무게를 재봤더니 2700kg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을 S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비중 자 비중 S는 물의 비중량분에 비중량을 감마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물의 비중량 워터 감마 워터 그래서 물의 비중량분에 어떤 물체의 비중량 근데 여기에 알루미늄이면 AL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 1000분의 알루미늄의 비중량 2700 이렇게 하면 자 비중이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무게보다 얼마나 몇 배 무겁냐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금속과 경금속이 있는데 중금속은 티타늄이 기준입니다. 티타늄이 비중이 4.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m, 1m, 1m에 이러한 통에 넣으면 4500kg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티타늄보다 더 무거우면 우리가 중금속, 티타늄보다 가벼우면 경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타늄이 4.5인데 자, 알루미늄은 2.7이기 때문에 티타늄보다 2배는 약간 안 되지만 2배 가까이 이렇게 가볍죠. 그래서 우리가 경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타늄을 기준으로 티타늄부터는 경금속, 티타늄보다 무거우면 중금속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은 가벼운 비중이 2.7로서 철강이나 구리의 약 3분의 1 정도로 가볍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특성이 내식성이 좋고 전성이라고 하는 건 잘 펴지는 성질이고 연성이라고 하는 건 잘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연성이라고 하는 건 잘 펴지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성이 용이하고 우리가 알루미늄은 재활용성이 좋죠. 그래서 다시 제품을 만들었다가 회수해 가지고 다시 녹여서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에 사용되는 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을 위해서 다시 해수해 가지고 그놈을 다시 녹여서 또 다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량화는 우리가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우리가 연료를 조금만 써도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자, 안정성에 기여할 수가 있고 승차감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량화가 중요한데 자동차를 경량화하기 위해서는 철 대신에 이렇게 경금속인 알루미늄과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경량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 알루미늄 100%의 순수 알루미늄은 강도가 낮고 우리가 잘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자, 구리나 주석, 아연, 마그네슘, 규소 등과 같은 이러한 금속을 첨가해 가지고 우리가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성이나 강도나 인성, 그다음에 강성, 인장 강도 등 기계적인 성질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알루미늄에 이러한 원소들을 첨가해 가지고 알루미늄 합금 상태로서 우리가 어떠한 부품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 부품은 주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붕어빵 보시면 어떠한 틀에다가 이렇게 붕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틀에다가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 반죽을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방법을 쓰죠. 자, 이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금형에다가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주입시켜 주어가지고 이렇게 틀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형태의 가공 방법을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될 경우에는 틀에다가 계속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계속 부어줌으로써 계속 제품을 찍어내는 방식, 요걸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고, 주조라고 하는 거는 주조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이것도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다이캐스팅과 주조는 약간 차이점이 뭐냐? 얘는 가압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부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틀에다가 제품을 찍어서 내는데, 얘는 알루미늄을 넣을 때 압력을 가해가지고 용탕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찍는 방식이고, 얘는 우리가 주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어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과 주조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단조, 아까 얘기했던 두드려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전신제로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합금에 주물이 나오는데, 산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만들어낸 다음에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루미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은 KS 규격 기호로는 AC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알루미늄 구리 규속의 알루미늄 합금은 ACEA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러한 그 알루미늄 구리 규속의 알루미늄 합금, 즉 ACEA계의 알루미늄 합금의 특성은 주조성이 뛰어나고 인장 강도가 높고 쉽게 늘어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이크 매니폴드라든가 아니면 실린더 헤더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에 첨가되는 원소들이 여기 있는데, 자,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죠. 규소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금속이 용해됐을 때 유동성, 잘 흘러 들어가는 성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규소,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망간, 그 다음에 아연, 니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알루미늄 합금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강도나 경도를 늘려준다든가 연성을 줄여준다든가 이러한 특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루미늄 규속의 알루미늄 합금인 AC3A는 규소를 12% 전후로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서, 자, 주조성은 높지만 내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커버나 하우징류에 주로 사용을 하고 얇은 부품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계 합금인 AC4A는 마그네슘 첨가에 따라서 AC3A보다 강도가 향상되어서 우리가 브레이크 드럼이나 크랭크 케이스, 기어 박스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루미늄, 규소, 구리, 니켈, 마그네슘계 알루미늄 합금은 AC8A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는데, 강도가 높고 내열성이 뛰어나고 열 평창 개수가 작기 때문에 엔진의 피스톤과 풀리, 베어링 등에 사용됩니다. 자, 여기에서 열 평창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열이 가해졌을 때 얼마나 금속이 늘어나느냐, 요걸 나타내는 게 이제 열 평창 개수인데, 열 평창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도 얘가 치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나 버리면 우리가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열을 받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진에 사용되는 이러한 부품들은 열 평창 개수가 작은 부품 금속을 사용해야 우리가 정밀한 이러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자, 다이캐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떠한 틀에다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트는 KS 규격의 ALDC로 우리가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LDC 뭐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는데, 자, 주로 이제 높은 주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량의 규소가 첨가되며, 또한 용탕 주입 후에 금형에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이 약 1% 정도 첨가되게 된다. 자, 여기에서 ALDC12라고 하는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규소, 구리가 이렇게 첨가된 금속으로서 생산성이 높고 기계적인 성질도 뛰어나서 실린더 헤드 커버와 실린더 블록, 그 다음에 변속기 하우징 등에 주로 사용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실린더 헤드, 자, 다이캐스팅에 의해서 만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의 금형에다가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가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용탕이 들어가야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금속이 주입돼서 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압을 해서 용탕을 가압해서 우리가 금형에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알루미늄 전신제입니다. 전신제는 우리가 KS 기호로는 A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숫자 4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00개, 200개, 100개, 1000개, 2000개, 3000개, 그러니까 숫자가 뒤에 AL 뭐 20 이런 식으로 뭐 AL7075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4개가 뒤에 붙어요. 근데 주로 이제 앞에 1로 시작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순도 99%의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순도가 99%라는 얘기는 순수 알루미늄이란 얘기죠. 거의 순수 알루미늄은 우리가 무른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형성이나 용접성, 내식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1000으로 시작하는, 앞에 숫자가 1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가 붙는 이러한 그 알루미늄은 순수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두랄루민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열 처리, 즉 용체화 처리나 CO 처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높은 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속 알루미늄 전신제가 AL 2000개 알루미늄 재료로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두랄루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000개의 특성은 절삭 가공성은 양호하지만 용접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니벳이나 볼트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0개는 자, 순 알루미늄의 성형성이나 내식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망간을 첨가해서 강도를 약간 높인 것으로서 건설용 자재라든가 일반 용도로 주로 폭넓게 사용되지만,
자동차에서는 별로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5,000개인데, 자, 알루미늄 전신제는 자, 이 숫자가 요 5, 6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제 5,000개에는 마그네슘을 몇 퍼센트 첨가한 것으로서 자, 마그네슘을 첨가하게 되면 강도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고 용접선도 뛰어나서 우리가 엔진의 후드라든가 백도어, 그 다음에 리어 서브 프레임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00개는 강도나 내식성은 뛰어나지만 용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벳이나 볼트로 결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 엔진 후드,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팬더, 로어암, 어퍼암, 그 다음에 범퍼 리인포스먼트, 그 다음에 도어빔, 그 다음에 스티어링 칼럼, 그 다음에 바디 프레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자동차 부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6,000개 외에도 7,000개, 그 다음에 8,000개가 있는데, 자, 7,000개는 우리가 알루미늄에 자, 아연, 마그네슘, 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된 것으로서 주로 이제 항공기 부품이나 차량용 부품,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자, 8,000개는 알루미늄의 철을 이렇게 첨가한 것으로서 자, 그 장식용이라든가 주로 전기통신용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우리가 원소기호는 자, Mg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자동차 세계에서 마그네슘 합금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마그네슘은 아까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중이 2.7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벼운 금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마그네슘은 비중이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습니다. 1.7 정도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최근에 우리 경량화,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의 중요한 점은 자동차가 가벼워야 됩니다. 자, 배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동시키다 보면 자동차가 무거워지면 배터리를 더 많이 실어야 되고, 배터리를 더 많이 싣게 되면 배터리의 중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자동차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경량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기존의 철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금속을 어떻게든 가벼운 금속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철은 비중이 7.8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비중이 7.8인 것을 훨씬 가벼운 알루미늄이나 그보다 더 가벼운 마그네슘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무게나 뭐 항공기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무게를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금속, 이러한 금속들이 최근에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의 약 3분의 2 정도, 티타늄의 3분의 1, 철의 우리가 4분의 1 정도로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벼운 금속이고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실용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자, 이러한 마그네슘은 내식성과 내열성이 높고 고품질의 합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개발의 세계라든가 레이싱카용 엔진의 실린더 커버 등에 주로 사용하거나 초고가의 마그네슘 합금 휠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풍부한 금속. 자, 그래서 이러한 마그네슘은 지구상의 8번째로 풍부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매장량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용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과 철에 이어서 가장 풍부한 금속 중에 해당되고, 돌로마이트나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으로 만듭니다. 정련을 해서. 자, 알루미늄 합금의 강도와 내식성 향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금속이고, 주철에 첨가하면 인성과 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흑연 구성화 자재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속이다. 자, 마그네슘 합금은 인장 강도를 밀도로 나눈 B 강도가 티타늄 다음으로 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이런 굵기의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느 게 더 강하냐, 요걸 나타내는 게 B 강도입니다. 앞에 B가 붙으면 똑같은 단면을 만들었을 때 강도가 어떤 것이 더 강하냐, 요걸 비교할 때 우리가 B 강도라는 걸 쓰는데, 자, 이 B 강도가 가장 높은 게 우리가 티타늄이란 얘기죠.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티타늄이 가장 B 강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강한 게 마그네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굵기를 똑같이 했을 때 다른 금속보다 강도가 상당히 강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굽힌 강성은 최고여서 본질적으로 경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재료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1.7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금속에 해당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중적인 합금이 될 가능성에서 보면 마그네슘이 철이나 알루미늄에 비해서 대중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서 우리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소재의 가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매장량이 많은 반면에 박판이나 압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제품 단가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4만원에서 6만원, 키로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아주 비싸져요. 그래서 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으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가 없고, 접촉 부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과 같이 이렇게 접촉한 채 밖에 놔두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녹아버리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부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마그네슘 자체가 쉽게 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을 다루는 회사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이 마그네슘이 화재가 잘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에 이렇게 잘 타는 이러한 성질이 있어 가지고 제조 혹은 제품 생산 시에 불꽃이 이렇게 튀게 되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다루는 공장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크고 작은 화재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슘을 취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가벼운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타이타늄 합금입니다. 자, 타이타늄 또는 티타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원소 기호는 TI로 이렇게 쓰고, 자, 타이타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늄은 경금속의 기준이 되는 금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티타늄부터는 경금속입니다. 비중이 4.51이고 철의 약 60%, 그 다음에 알루미늄 무게의 1.67배, 그 다음에 단위 중량당 강도는 철의 2배. 아까 B 강도가 가장 센 금속이, 가장 강한 금속이 우리가 티타늄이라 그랬죠. 그래서 철보다도 2배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알루미늄보다는 6배 더 강하다. 자, 그리고 이러한 티타늄은 자연 속에 널리 존재하지만 정련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 아직은 미숙해서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금속 중에 대표적인 금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닷물 속에서 백금에 필적할 만큼 녹이 슬지 않는 고내식성이 있으며 특히 신체에 무해하다. 우리가 다른 금속은 대부분 우리가 사람의 몸에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게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티타늄은 우리가 신체에 이렇게 무해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플란트나 우리 이빨 대신 이렇게 끼워 넣는 임플란트 나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눈길에 넘어져서 이렇게 엉덩이 뼈가 깨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인공 고관절이라 그러죠. 고관절을 티타늄 합금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티타늄을 깎아가지고 인공으로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신 삽입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티타늄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신체에 많이 사용되고 특히 뭐 안경테라든가 손목시계 같은데 이렇게 데도 주로 사용하고 특히 이제 또 티타늄은 탄성이 좋아서 우리가 뭐 낚싯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골프채 같은 거 이러한 것들에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이제 항공기 산업이나 제트 엔진의 팬 블레이드나 팬 케이스, 그 다음에 컴프레스 케이스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티타늄의 가장 큰 특성은 녹이 안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가볍다는 거, 그 다음에 비강도가 가장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티타늄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문제점은 비싸다는 얘기죠. 비용과의 싸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중적인 자동차용 소재는 소재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짧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때문이다. 그래서 금속의 정년에 다른 금속의 가격을 보면 강제를 1로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연을 우리가 금속으로 만드는 데는 1.5배의 돈이 들어가고 알루미늄은 5배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티타늄은 6배 정도, 마그네슘은 9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원재료를 가지고 금속으로 정련하는데 이러한 비중으로 이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으로 만드는데 돈이 작게 들어가야 철처럼 이렇게 작게 들어가야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티타늄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STS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비용이 7에서 10배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식성이 좋음에도 우리가 티타늄을 스테인리스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티타늄의 물성이란 자, 티타늄의 표면에 티타늄 산화물이 형성되어 이것이 부동태 피막이 되면서 뛰어난 내식성을 발휘하고 STS는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은 염소 이온에는 약하지만 티타늄은 이 염소 이온에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뛰어난 내수성을 가지고 있다. 내해수성. 그래서 바닷물에서도 우리가 녹이 슬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티타늄의 내식성은 용접, 가공, 열처리 등과 같은 재료 이력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내식성.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은 우리가 내식성이 있다가도 열 용접을 가한다든가 가공을 한다든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내식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티타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가공을 해도 내식성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용접에 있어서 불활성가스 또는 진공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화나 치약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잘 깨지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순 티타늄의 인장 강도는 275에서 590 메가파스칼 정도이고 산소량, 철량 혹은 열 처리에 따라서는
우리가 1300에서 1500 메가파스칼까지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다. 자, 이러한 티타늄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내식 티타늄 합금, 그 다음에 알파형 티타늄 합금, 그 다음에 베타형 티타늄 합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티타늄 합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식 티타늄 합금은 순 티타늄에 팔라듐을 중량비 0.15% 정도 첨가한 것으로서 인장 강도는 순 티타늄과 같지만 순 티타늄 이상의 내식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알파형 티타늄 합금은 순 티타늄에 알루미늄 5%, 그 다음에 주석 2.5%를 첨가한 것으로서 인장 강도를 860 메가파스칼로 높인 것으로 내열성과 저온 특성이 우수하다. 자, 그 다음에 베타형 티타늄 합금은 순 티타늄에 바나듐 15%, 자, 크롬 3%, 알루미늄 3%를 첨가한 것으로서 자, 인장 강도는 열 처리 등의 후처리를 통해서 약 830에서 1400 메가파스칼까지 아주 높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티타늄 합금은 순 티타늄에 알루미늄 6%, 바나듐 4%를 첨가한 것으로서 인장 강도는 960 메가파스칼로, 자, 이것을 시효 처리를 통해 가지고 1170 메가파스칼까지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고, 자, 이러한 알파 베타 티타늄 합금은 주로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골프 클럽의 헤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티타늄이 탄성이 좋아서 골프채 그 공 치는 부분 있죠, 거기에 헤드로 이렇게 만들면 탄성 때문에 공이 이렇게 멀리 나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